떠돌이 시인 김삿갓. 옛날에 김삿갓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김삿갓인고 하니 늘 삿갓을 쓰고 다녀서 그렇지요. 삿갓을 쓰고 온 세상 떠돌아다니면서 시를 지어서 떠돌이 시인이라고 했습니다. 김삿갓은 별명이고 본 이름은 김병연입니다. 이 사람이 삿갓을 쓴 떠돌이가 된 데는 다 사연이 있습니다. 젊어서 과거를 보러 갔는데 글 제목이 역적 김익순의 죄를 논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벼슬아치로 있으면서 반란군한테 항복한 것을 나무라라는 것이지요. 김병연은 신나게 그 죄를 비웃고 놀리는 글을 써서 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김익순이라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답니다. 아무리 모르고 한 일이라지만 자기 할아버지를 마구 욕해놨으니 그 꼴이 뭐가 되겠어요. 김병연은 그 길로 부끄러워 하늘을 볼 수 없다며 삿갓을 뒤집어 쓰고 집을 나갔습니다. 나가서 온 사방을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지요. 아무데나 가서 밥 얻어먹고 날 저물면 남의 집에 붙어 자고 그렇게 거지 행세를 하며 살았습니다. 시 짓는 재주가 있어서 가는 데마다 시를 곧잘 지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김삿갓이 어느 마을을 지나다가 한 부잣집 환갑잔치를 하는데 들렀습니다. 들어가 보니 참 아닌 게 아니라 잔치가 아주 질펀했지요. 가운데 환갑 노인이 앉아 있고 그 옆에 아들 7 형제가 나란히 앉아서 푸짐한 잔치상을 앞에 두고는 손님을 대접하느라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지요. 한창 잔치판이 무르익자 손님들이 시를 한 수씩 짓는데 다들 환갑노인 복 많이 받아라, 오래 살아라, 뭐 이런 시를 지어 바쳤습니다. 차례가 돌아오자 김삿갓도 시를 지어 읊었지요. 뭐라고 읊었는고 하니 맨 먼저 저기 앉아 있는 저 노인은 사람도 아니다 했지요. 그러니 난리가 났지요. 남의 잔치에 와서 환갑 노인더러 사람도 아니라고 해놨으니 난리가 나지 않나겠어요. 노인이고 아들이고 손님이고 다들 화가 나서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했지요. 그러거나 말거나 김삿갓은 태연하게 다음 구를 읊었습니다. 반드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일터. 이래 놓으니 갑자기 분위기가 싹 바뀌는 것이었어요. 사람 아닌 신선이라니. 그보다 듣기 좋은 칭찬이 어디 있겠어요. 웃음이 터지고 손뼉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됐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아들 7 형제는 다 도둑들이다 했지요. 그러니 또 잔칫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남의 집 아들들을 다 도둑이라고 해놨으니 이번에도 웅성웅성 불그락 푸르락 난리가 났지요. 하지만 김삿갓이 점잖게 다음 구절을 읊으니 아들들이 모두 입이 해벌해졌지요. 어떻게 했는고 하니
하늘 복숭아를 훔쳐다가 아버지께 바쳤구나 했지요. 그만큼 효성스럽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좋아 죽지요. 아이고, 이렇게 훌륭한 시를 지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잔칫집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김삿갓을 칭찬했답니다. 그 집에서 대접이 아주 늘어져서 김삿갓은 며칠 동안 잘 얻어먹고 잘 놀았더래요. 재판 잘한 원님 고창령. 옛날 경상도 창녕고을에 나이 어린 원님이 있었는데 재판을 참 잘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어찌나 재판을 잘했던지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누구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창령한테 물어봐 하고 더 어려운 일은 고창령이 나서도 안 되겠다 했지요. 고유라는 이름은 따로 있었는데도 창녕고을 원님이라고 해서 다들 고창령, 고창령 했거든요. 고창령이 재판한 이야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그 가운데 2가지만 해드릴게요. 한 번은 웬 할머니하고 젊은 사내가 닭 1마리를 들고 고창령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닭 1마리를 두고 서로 자기 닭이라고 우기는 것이었어요. 먼저 할머니 말을 들어보니 내가 오늘 장터에 닭을 팔러 갔는데 하루 종일 있어도 닭이 안 팔립디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데 저 젊은이가 지나가다가 그 닭 나한테 맡기면 팔아주지요 해서 닭을 맡겼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려도 팔 생각을 않기에 안 팔려거든 그 닭 돌려주오 했더니 펄쩍 뛰면서 이게 왜 할멈 닭이야? 내 닭이지. 하지 뭡니까? 그러면서 나를 미친 사람으로 보니 이런 억울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요? 이러는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젊은 사내의 말을 들어보니 아닙니다. 저 닭은 제 손으로 키운 닭인데 오늘 장터에 팔러 갔다가 안 팔려서 다음 장에나 팔까 하고 집으로 가던 중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저 할멈이 나타나서 자기 닭이라고 우기며 내놓으라고 합디다. 아니,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어찌 멀쩡한 남의 닭을 제 닭이라며 빼앗으려 들겠습니까? 나야말로 억울합니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고창령이 다 듣고는 2 사람을 따로따로 불러서 가만히 물어봤지요. 먼저 할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닭한테 모이로 무엇을 먹였소? 집이 가난하여 좋은 모이가 없어서 삼씨를 먹였습니다요. 그 다음에는 젊은이를 불러서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닭한테 무엇을 먹였느냐? 예, 쌀도 먹이고 보리도 먹이고 콩도 먹였지요. 2 사람 말을 듣고 나서는 통인을 시켜 닭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배를 갈라보니 아니나 다를까 닭 뱃속에 삼씨가 소복이 들어있었지요. 저 할머니는
닭한테 삼씨를 먹였다고 했고 너는 곡식을 먹였다 했다. 여기 삼씨가 보이지? 이래도 내 닭이라고 하겠느냐? 이러니 뭐 옴짝달싹 할 수 있겠어요. 죽은 닭은 주인한테 돌려주고 산 닭 한 마리를 더 물어주거라. 그렇게 판결을 했지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닭 2마리가 생긴 셈이지요. 산 닭 1마리, 죽은 닭 1마리. 또 한 번은 어떤 농사꾼이 와서 아뢰기를 오늘 장에 가서 소를 팔고 오다가 소 판 돈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를 넘다가 똥이 마려워 고갯마루 장승 밑에 돈꾀미를 놔두고 잠깐 똥을 두고 와보니 아니 글쎄 누가 돈을 가져가 버리고 없지 뭡니까. 그 돈은 병든 어머니 약값으로 쓸 돈이니 부디 찾아주십시오. 했지요. 고창령이 그 말을 듣고는 사령들을 시켜 장승을 뽑아오게 했습니다. 장승을 동헌마당에 엎어놓고 매질을 했지요. 저 장승은 남의 돈을 맡았으면 잘 맡았다가 돌려줄 것이지. 도둑 맞는 것을 빤히 보고도 가만히 있었으니 죄가 많다. 매우 쳐라. 장승한테 매질을 하니 얼마나 우스워요. 온 고을에 소문이 짜하게 났지요. 원님이 장승을 뽑아다가 엎어놓고 곤장을 친다고 말이에요. 한 사나흘 그렇게 매질을 하고는 도로 장승을 있던 자리에 갖다가 세워놓았습니다. 그래놓고 미더운 통인을 불러 가만히 일렀지요. 너는 장승 세워둔 곳에 숨어서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잘 들어봐라. 지나가며 혼잣말 하는 사람 가운데 반드시 도둑이 있을 터. 그 사람을 잡아오너라. 그래서 통인이 장승 세워둔 곳에 가서 가만히 숨어서 엿들었지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웃으면서 장승아, 네가 욕봤다. 돈은 내가 가져왔는데 욕은 네가 받구나. 하고 혼잣말을 하더래요. 그게 바로 도둑이었지요. 그래서 도둑을 잡고 돈을 찾아줬답니다. 장난꾸러기 봉이 김선달. 평양 사람 봉이 김선달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요. 김선달이 왜 김선달이고 하니 양반은 양반인데 이렇다 할 벼슬도 못하고 건달처럼 살아서 김선달이래요. 본 이름이 김선홍이라는 말도 있지만 봉이 김선달이나 그냥 김선달이라고 해도 다 알 만큼 이름이 났지요. 김선달 이야기는 참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김선달이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렀더니 사람들이 죄에 모여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들어보니 새로운 원님의 이야기였지요. 새 원님이 어찌나 욕심이 많고 치사한지 찾아오는 손님이 들고 오는 선물 보따리를 보고 사람 층하를 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손님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오면 대접도 잘해주고 적게 가지고 오면 푸대접을 했지요. 김선달이 듣다가 물었습니다.
그게 참말이요? 참말이다 마다요. 손님이 오면 원님이 심부름꾼들한테 신호를 보낸답니다. 손으로 이마를 문지르면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온 손님, 코를 문지르면 조금 가지고 온 손님, 턱을 문지르면 빈손으로 온 손님, 이렇게 말입니다. 심부름꾼들은 그 신호를 보고 음식상을 내오는데 이마 손님한테는 아주 잘 차린 상을 대접하고 코 손님한테는 그럭저럭 흉내만 낸 상을 준답니다. 그럼 턱 손님은요? 그야 아예 대접도 안 하고 내쫓지요. 김선달은 그 말을 듣고 곧장 원님이 있는 관아로 갔습니다. 무슨 선물을 가져갔느냐고요? 빈털터리가 뭐 가져갈 게 있나요? 빈손으로 갔지요. 가서는 다짜고짜 원님의 코앞에 바짝 얼굴을 들이밀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아이고 사또, 이마에 벼룩이 기어오릅니다. 원님은 깜짝 놀라 벼룩을 잡는다고 손을 이마로 가져가 마구 문질렀지요. 그걸 본 심부름꾼들은 옳지. 저 손님은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온 손님이구나. 하고서 상다리가 휘어지게 잘 차린 상을 가져와 김선달한테 주었지요. 원님은 속이 따가워 죽을 지경이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어떻게 하겠어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입맛만 다시고 있었지요. 김선달은 시치미를 뚝 떼고 한 상 잘 얻어먹었습니다. 다 먹고 나서 사또, 빈손으로 찾아온 저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는 배를 두드리면서 나왔지요. 또 한 번은 김선달이 길을 가다가 어느 논 옆을 지나는데 마침 점심때가 돼서 일꾼들이 논두렁에 앉아 점심을 먹고 있었더래요. 그런데 점심이라는 게 달랑 보리밥 한 덩이와 간장 한 종지였답니다. 그걸 보고 김선달이 혀를 찼지요. 농꾼이 그렇게 먹고서야 어찌 힘을 쓰겠소. 그랬더니 일꾼들 하는 말이 에휴,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는 상일꾼인데 노님자가 워낙 인색한 노랭이라 밥을 이렇게밖에 안 주니 어쩝니까? 했지요. 그 말을 들은 김선달은 당장 논 임자를 찾아갔습니다. 가서 수작을 걸었지요. 네, 지나다 보니 대개 논 한가운데에 큰 바위가 하나 있더이다. 그 바위를 치우면 논도 그만큼 넓어질 텐데 왜 그냥 두시는 게요? 낸들 그 바위를 두고 싶어 두겠소. 그 무거운 바위를 무슨 수로 치운단 말이오? 그럼 내가 그걸 업어내 드릴 테니 크게 한턱 내시려. 바위만 업어내준다면 내다 마다요. 이렇게 해서 노님자가 음식을 한 광줄이 내왔지요. 바위 치우고 싶은 욕심에 밥이야 고기야 술이야 푸짐하게 냈지요. 김선달은 그걸 일꾼들과 배불리 나누어 먹고 나서 농 가운데로 성큼성큼 들어갔지요. 일꾼들이 다 걱정이 돼서
어쩌려고 저러나 걱정하고 있는데 김선달은 태연하게 바위에 등을 대고 서서 자, 어서 지워주시오. 했지요. 그러니 노님자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니, 지워달라니. 그게 무슨 말이오? 아, 등에 지워줘야 내가 이걸 업어낼 것 아니오. 그 무거운 걸 어찌 당신 등에 지워줘? 못 지워주겠다. 호, 그럼 나도 못 업어내지요. 아니, 이 사람이 음식 한 광주리를 다 먹고 이제 와서 못 치워주겠다고? 내가 언제 치워주겠다고 했소? 업어내주겠다고 했지. 지워만 주면 업어낼 테니 언제든지 지울 방도가 생기거든 나한테 기별하시오. 노님자는 낯이 불그락불그락해서도 더 할 말이 없는지 그냥 돌아갔지요. 말은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김선달이 일꾼들 배불리 먹이고 자기도 한 끼 잘 얻어먹었다는 이야기랍니다. 서산대사와 사명대사. 서산대사와 사명대사는 임진왜란 때 스님들을 이끌고 일본군과 용감하게 싸운 분들입니다. 사명대사는 난리가 끝난 뒤 일본에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했지요. 그런 얘기는 다 알고 계실 테니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사명대사가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합니다. 스님이 되려고 묘향산에 들어갔지요. 묘향산에 들어가 정처 없이 가다 보니 조그마한 절이 하나 있었습니다. 들어가니 웬 스님이 앉아 있다가 어서 오소. 당신이 올 줄 알았다네. 하고는 맞아들여 밥을 한 상 차려주었지요. 그런데 밥이 말짱 바늘이었습니다. 밥그릇에 바늘이 온통 하얗게 꽂혀 있었지요.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주인 스님은 그걸 아주 잘 먹었지요. 바늘 밥을 우적우적 맛나게 씹어 먹다가 이쪽에서 머뭇거리는 걸 보고는 왜 그러나? 반찬이 없어 못 먹나? 하더니 밖에 나가서 붕어를 한 바가지 잡아오더래요. 살아서 펄떡펄떡 뛰는 걸 그냥 바가지째 밥상에 올려놓고는 어서 자시우 하는데 그것도 못 먹지요. 찐 것도 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펄펄 살아있는 걸 어떻게 먹겠어요. 그런데 주인 스님은 그것도 잘 먹었지요. 통째로 입에 넣고 우물우물 씹어 먹었지요. 그걸 보고는 아니, 스님이 어찌 살생을 하십니까? 하니까 살생이라니 무슨 말씀을 하면서 먹은 것을 죄에 토해내는데 붕어가 그대로 다 살아서 나왔지요. 펄떡펄떡 뛰는 게 그대로 다 나왔지요. 그걸 보고 이분이 참 예사 스님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부디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하고 빌었지요. 그렇게 해서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주인 스님이 바로 서산대사랍니다. 이때부터 서산대사는 스승이 되고 사명대사는 제자가 됐지요. 그러다가 한참 뒤에 사명대사가 묘향산을 떠나 금강산으로 갔습니다. 금강산에 가 있는데 스승인 서산대사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를 보러 온 것이지요. 와서는 문지방을 타고 서서 물었습니다. 한 발은 문지방 안에 두고 한 발은 문지방 밖에 두고 묻는 것이었지요. 내가 안으로 들어가겠는가? 밖으로 나가겠는가? 하고 물었지요. 사명대사가 생각하니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랐지요. 들어온다고 하면 나가버리면 그만이고 나간다고 하면 들어와 버리면 그만이니까요. 그래서 꿀먹은 벙어리 마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는 또 주먹쥔 손을 내보이면서 물었습니다. 이 손 안에 새가 한 마리 들어있네. 이 새가 살겠는가 죽겠는가?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지요. 살았다고 하면 죽이고 죽었다고 하면 살릴 테니까 말이에요. 어떻게 말해도 틀릴 건 매 한 가지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스승님 마음에 달린 것으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산대사가 허허허허 자네는 그것도 모르면서 죽노릇을 하나 하고 혀를 끌끌 차더래요.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이번에는 사명대사가 서산대사를 찾아가게 됐지요. 사명대사는 지난번 일을 안갚음하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갔습니다. 가서는 절 문지방을 타고 서서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안으로 들어가겠습니까? 밖으로 나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서산대사가 대뜸 대답하기를 안으로 들어올 걸세. 이미 자네가 나를 찾아왔으니 도로 나갈 리는 없지 않은가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치에 맞는 말이었지요. 이번엔 손에 새 한 마리를 쥐고서 물었습니다. 이 새가 살겠습니까? 죽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번에도 서산대사가 냉큼 대답하기를 그야 살겠지. 자네가 중으로서 공연히 살생을 할 리는 없지 않은가 하더래요. 그것도 들어보니 이치에 맞는 말이었지요. 그래서 사명대사가 내기에 지고 나서 스승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대요. 애꾸는 화가 최북. 옛날에 최북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참 잘 그렸지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굶느니 먹느니 하고 살았지만 재물에 욕심이 없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팔 줄을 몰랐습니다. 그이가 그림을 가지고 저작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지요. 그림이 하도 좋아서 구경을 하려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누가 돈을 많이 주고 그림을 사려고 하면 어허, 곡식이나 나무가 값이 나가지. 그림이
무슨 값이 나가겠소? 하고는 한두 푼만 받고 그림을 선뜻 내줬지요. 가난한 사람한테는 거저 주기도 했고요. 어쩌다 미안한 마음에 몰래 돈을 두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성질도 참 어지간하지요. 그런데 최북도 누가 자기 그림을 함부로 대하면 참지 않았습니다. 돈 많은 부자가 그림을 거저 얻어가려고 하거나 돈을 아주 조금만 내고 가져가려고 하면 이 그림은 당신한테 가기를 싫어하는 것 같소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최북은 다른 그림도 잘 그렸지만 그 가운데 산수 그림을 좋아해서 틈만 나면 경치 좋은 곳을 찾아다녔지요. 한 번은 금강산에 가게 됐는데 구룡년이라는 연못가에서 그만 발이 딱 붙었습니다. 경치가 얼마나 좋은지 그만 넋이 빠진 게지요. 넋이 빠져도 단단히 빠져서 멍하니 있다가 갑자기 웃다가 울다가 소리 지르다가 참 난리도 아니었지요. 그러다가 천하 명인 최북은 천하 명산에서 죽어야 마땅하다 하고는 그 깊은 연못에 몸을 던졌습니다.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얼른 물에 뛰어들어 건져냈기에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죽었지요. 최북은 또 권세 있는 벼슬아치나 돈 많은 부자가 거드름 피우며 남을 업신여기는 걸 아주 못 견뎌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자가 아주 값비싼 비단을 가지고 와서 산수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냥 청했으면 좋았을 걸 산도 그리고 물도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종 부리듯이 시켰지요. 나중에 최북이 그림 그려놓은 걸 보니 산만 그리고 물은 안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 부자가 펄쩍 뛰었지요. 산도 그리고 물도 그리랬더니 왜 물은 안 그렸는가? 하니까 최북이 손으로 물통을 툭 쳐서 물을 엎질렀지요. 그러니 그림 옆에 물이 흥건히 고일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서는 산 바깥은 다 물인데 뭘 그러시오 하더래요. 그러던 최북이 나중에는 한쪽 눈이 멀어서 애꾸눈이 됐지요. 왜 그렇게 됐는고 하니 이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서슬퍼런 벼슬아치가 최북을 불러 병풍에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권세칠해를 하느라 앵간히 안이 꽂게 굴었던가 봐요. 네가 최북이냐? 그림 좀 그린다면서 얼마나 잘 그리는지 좀 볼까? 하지를 않나. 이 병풍은 값이 많이 나가는 물건이니라. 너 같은 환쟁이 집 몇 채 값은 될 테지. 이 병풍에 산수 그림을 그리되 꼭 나를 닮은 신선을 넣어서 그리도록 해라. 묵묵히 그 말을 듣고 있던 최북이 주섬주섬 붓과 벼루를 싸서 저는 그런 그림은 못 그리겠습니다 하고는 돌아서서 나가려고 했지요. 그러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난 벼슬아치가 길길이 뛰었습니다. 네 이놈! 감히
누구 명을 거역하는 게냐? 어서 그리지 못할까? 그래도 아무 말 없이 나가려 하니 저놈이 미쳤구나. 내가 네 눈을 찌른다고 해도 그렇게 뻗댈 테냐?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최북이 남이 내 눈을 찌르기 전에 내가 내 눈을 찌르는 게 좋겠군. 하면서 그 자리에 우뚝 서서 제 손으로 자기 눈을 찔렀습니다. 그걸 보고 벼슬아치도 어쩔 수 없이 물러서고 말았지요. 그래서 그 뒤로 최북은 한쪽 눈이 먼 애꾸눈이 되었지요. 애꾸눈이 돼서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다니 타고난 화가였답니다. 손 큰, 통 큰 김만덕. 푸른 파도가 철썩이는 제주섬에서 아이들이 모여 놀고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제일 가는 말썽쟁이 까불이는 벌레를 잡아서 장난을 치고 있었지요. 애비, 무섭지? 무섭지? 하지 마. 징그러워. 하지 말라고. 그때 딱 하고 누군가 등을 내리쳤지요. 으어! 까불이는 등에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에는 번개가 치는 것 같았고요. 김만덕이 손바닥으로 까불이의 등을 후려쳤거든요. 야, 무슨 여자의 손이 이렇게 매워? 아, 진짜 아프네. 까불이가 볼멘 소리를 냈지만 김만덕은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약한 아이를 괴롭힌 벌이야. 버들아, 까불이가 또 골리면 나한테 말해. 김만덕이 달래자 버들이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고마워, 만덕아. 김만덕은 동네 아이들과 두루두루 어울렸지요. 몸이 약하거나 수줍음이 많거나 뒤처지는 아이도 잘 챙겼습니다. 그래서 김만덕을 따르는 아이가 참 많았지요. 김만덕이 공중공중 집으로 돌아오다가 엄마를 만났습니다. 만덕아, 오늘 저녁에 외삼촌 오시니까 밥 좀 지어놔라. 엄마는 들일을 나가던 참이었지요. 외삼촌이요? 예, 알겠어요. 외삼촌이 오신다는 말에 김만덕은 신이 났습니다. 김만덕은 집으로 돌아와 손을 씻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외삼촌이 오시는데 밥만 지을 수는 없지. 김만덕은 온갖 음식 재료와 양념을 다 꺼냈지요. 엄마가 하는 걸 어깨 너머로 배워서 밥 짓는 것뿐만 아니라 웬만한 반찬도 다 만들 줄 알았거든요. 이게 다 뭐냐? 집에 돌아온 엄마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밥도 한 솥, 국도 한 솥, 반찬도 가지가지. 김만덕이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해놓은 것이었지요. 아휴, 기가 막혀. 오늘이 우리 집 잔칫날이냐? 외삼촌 오신다면서요. 그래도 그렇지, 이거 사. 오늘만 먹고 죽으랴? 아휴.
엄마는 연신 한숨을 쉬며 김만덕을 쏘아보았습니다. 누님, 만덕이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마침 외삼촌이 오셨습니다. 이 외삼촌 대접한다고 애쓴 모습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외삼촌의 말에 엄마의 화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여자애가 손이 저리 커서야 원. 아휴, 동네 사람 다 잔치에도 남겠어. 마음이 넉넉한 게지요. 누가 알아요? 우리 만덕이가 제주도를 주름잡는 큰 손이 될지. 김만덕은 자기 편들어주는 외삼촌에게 찰싹 달라붙었지요. 아닌 게 아니라 김만덕이 확실히 손이 크긴 컸습니다. 특히 어려운 사람을 보면 아낌없이 퍼주었지요. 밥 굶는 친구에게 국밥 한 그릇 듬뿍, 시주 받으러 온 스님에게는 곡식 한 대박 듬뿍, 동양 온 거지에게도 남은 밥과 반찬을 싹 쓸어서 한 바가지 듬뿍. 그래서 사람들에게 마음씨 좋다고 칭찬받았지만 엄마에게는 꾸지람을 듣기 일쑤였지요. 아이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이 텅 빈 독 보여, 안 보여? 김만덕은 입을 오므리고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엄마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야 복 받는다면서요. 아휴, 그것도 어느 정도지. 이렇게 다 퍼주면 우리는 뭘 먹고 사니? 비어야 차는 거라는 말도 있잖아요. 뭐야? 그럼 네가 채워놓을래? 김만덕은 엄마에게 눈물이 쏙 빠지게 혼이 났습니다. 너무 헤프게 쓰지 않겠다 뉘우치고 다짐도 했지요. 하지만 김만덕은 주눅이 들어 꽁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금세 웃음을 되찾고는 집 밖으로 뛰어가며 소리쳤지요. 엄마, 나중에 내가 커서 더 많이 채워놓을게요. 제주도 아이 김만덕은 환한 웃음을 퍼뜨리는 봄 햇살 같은 아이였습니다. 거칠 것 없이 시원시원한 바닷바람 같은 아이였지요. 맑은 날엔 해맑게, 바람 부는 날엔 바람처럼 김만덕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넉넉하게 세상을 품으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또 얼마 뒤에는 엄마마저 몹쓸 병에 걸려 저 세상으로 떠나고 말았지요. 김만덕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때 김만덕을 수양딸로 삼겠다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늘 밝고 씩씩한 김만덕을 기특하게 여긴 것이었지요. 오갈 데 없던 김만덕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 집에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고 집안일을 거들며 지냈지요. 물론 여전히 손이 컸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김만덕은 손이 크고 통도 컸습니다. 김만덕은 남자도 하기 힘든 객주를 차렸습니다. 객주는 장사꾼들이 묵어가는 여관이자 창고이며 식당이었지요.
김만덕은 거칠고 셈이 빠른 장사꾼들을 거뜬히 상대했습니다. 웬만한 일에는 눈썹 하나 깜짝하지 않았고요. 허허, 보통 내기가 아니네. 사람들은 김만덕의 두둑한 배짱과 사람 다루는 솜씨에 혀를 내둘렀지요. 김만덕의 객주는 장사꾼들로 늘 북적였습니다. 장사꾼들을 눈여겨본 김만덕은 직접 장사에 나섰습니다. 귤, 전복, 갓, 녹용 같은 제주도 것을 육지에 팔고는 쌀이나 옷감 같은 육지 것을 제주도에 팔아 큰 돈을 벌었지요. 김만덕은 제주도를 쥐락펴락할 만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큰 손이 된 것이었지요. 어느 해 제주도에 끔찍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림에 시달렸지요. 게다가 나라에서 보낸 곡식을 싣고 제주도로 오던 배가 거센 바람과 파도를 만나 그만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살아갈 길이 캄캄했지요. 그때 김만덕이 나섰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곡식을 사다가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렸지요. 어릴 적부터 그랬듯이 통 크게 나누고 베푼 것이었습니다. 김만덕이 사람들을 구한 이야기는 바다 건너 육지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임금님이 김만덕을 불렀지요. 그 당시에는 제주도 여자가 육지에 갈 수 없었는데 특별히 벼슬까지 내리고 부른 것이었지요. 김만덕은 제주도 여자로서는 처음으로 육지, 그것도 궁궐에 가서 임금님을 만났습니다. 임금님한테 상도 받고 금강산도 구경했고요. 하지만 김만덕은 우쭐하지 않았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지요. 김만덕은 단 한 번 육지에 다녀온 것 말고는 평생 제주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려서부터 더불어 나누고 베푼 넉넉한 마음은 우리나라를 품고도 남았지요. 손 큰, 통 큰 김만덕. 오래오래 기억되겠지요. 의적 강목발. 옛날 경상도 진주 땅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강씨고 이름은 목발이었습니다. 이름이 왜 목발인고 하니 다리를 절어서 목발을 짚고 다닌다고 목발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부터 다리를 전 건 아니었지요. 언제부터 다리를 절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강목발이 어렸을 적에 한 해는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다 배를 골아 얼굴이 누렇게 뜨고 살가죽이 뼈에 달라붙고 이랬지요. 그런데 그 마을에서 딱 한 집, 큰 부잣집만은 안 그랬습니다. 그 집에는 곡간에 곡식이 썩어나고 돈꾀에 돈이 넘쳐나고 이런 지경이었지요. 귀신이 곡한다는 말도 있지만 언제부턴가 그 부잣집 재물이 슬금슬금 줄어들더래요. 누가 들어온 자취도 없고 훔쳐간 낌새도 없는데 말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집에는
난데없이 재물이 들어오는 것이었지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대문간에 쌀도 있고 부뚜막에 돈도 있고, 이래서 마을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고 겨우겨우 살았습니다. 하루는 강목발이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 아들이 간밤에 슬그머니 일어나서 어디론가 나가더래요. 밤이 이슥해서 나갔다가 새벽녘에 들어오더란 말이지요. 이상해서 뒤를 밟았습니다. 어딜 가나 했더니 부잣집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쓱 들어가는데 그 솜씨가 참 귀신 같았지요. 10근, 20근 무거운 쇠로 대문을 굳게 잠가놨는데 그게 그냥 손을 턱 갖다 대니 철컥 열렸지요. 곡간문도 커다란 무쇠 자물쇠로 잠가놨는데 그것도 그냥 손만 갖다 대니 철컥 열렸습니다. 쌀가마니 여러 개를 한쪽 어깨에 포개어 척 짊어지고 나와서는 또 손만 대니까 쇠가 다시 철컥철컥 잠겼지요. 그래놓고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집, 양식 떨어진 집에 나누어 주는 것이었어요. 식구 많은 집에는 한 말씩, 식구 적은 집에는 닷되씩. 이렇게 대문간에 슬쩍슬쩍 놓아주고는 도로 집에 들어와 잠을 잤습니다.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밤에 또 아들의 뒤를 밟았습니다. 아들은 또 부잣집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엔 곡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뒷방으로 들어갔지요. 아래 위 겹으로 달린 자물쇠를 철컥철컥 열고 들어가니 커다란 돈꾀가 있었습니다. 그걸 또 뚜껑에 손을 슬쩍 갖다 대니까 철컥 열렸지요. 돈꾀가 얼마나 큰지 조그만 아이가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들여다보니까 허리가 꺾일 정도였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을 떼밀어서 돈꾀 속에 집어넣고는 쇠를 탁 잠가버렸습니다. 이놈, 이 조그만 놈이 벌써 도둑질을 하는 게냐? 어디 혼 좀 나봐라. 하고는 그냥 와버렸지요. 이튿날 아침에 집주인이 뒷방에 가서 돈꾀를 열려고 보니 그 속에서 웬 사람 소리가 났지요. 아이 목소리로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슬피 우는 목소리였습니다. 깜짝 놀라 집주인이 물었지요. 누가 궤 안에 있어? 하니 안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이 집의 어빈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업이라고 하는 것이 집안 재물을 지켜주는 신이거든요. 주인이 놀라서 얼른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아이고, 왜 그러십니까? 내가 하도 오래 궤 속에 들어 있었더니 갑갑해서 못 살겠다. 바람이나 쐬게 해다오. 재물을 지켜주는 업이라는데 어째요? 하라는 대로 해야지요. 그래서 집주인은 돈꾀를 짊어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저 마을 뒤 숲속으로 가자. 숲속에 들어가니 이제 됐다. 궤를 내려놓고
뚜껑을 열어라. 나를 보면 부정타니까 눈을 감고 열어라. 해서 시키는 대로 눈을 감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쏙 나와서 쪼르르 도망가 버렸지요. 집주인이 한참 있다 눈을 떠보니 궤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는 망했다. 업이 도망가 버렸네. 집안 재물을 지키는 신이 없어졌으니 낭패가 난 것이지요. 이 아이가 커서 의적이 됐습니다. 도적 두목이 돼서 부잣집 재물을 털어다가 가난한 집에 나누어 주었지요. 또 백성 등쳐먹는 벼슬아치가 있으면 반드시 그 집 재물을 빼앗아서 백성들한테 되돌려 주었습니다. 재주가 어찌나 좋은지 세길 높은 담도 단번에 훌쩍 넘고 제 아무리 튼튼한 쇠도 손만 갖다 대면 척척 열었지요. 힘도 어찌나 센지 무거운 쌀가마니 대여섯 개를 한쪽 어깨에 포개어 짊어지고 아름드리 소나무도 한 손으로 쑥쑥 뽑았대요. 이렇게 귀신 같은 솜씨로 가난한 백성들을 도와주다가 한 번은 진주성에서 관군한테 잡히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명에 잡혀가 죽도록 매를 맞았는데 그때 어찌나 모질게 맞았는지 그만 다리가 뚝 부러졌지요. 그때부터 다리를 절게 되었습니다. 다리를 절어 목발을 짚고 다니면서도 세길 높은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었다니 그 재주가 예사재주가 아니지요. 사람들 말로는 강목발이 태어날 때 한식경만 일찍 났어도 세상을 구할 영웅이 됐을 텐데 조금 늦게 나는 바람에 의적이 되고 말았다나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집니다.